여러분들이 돈을 끌어당기면 영상 들으면서 상상하고 나 얼마 벌 거야 하고 시각화하고 막 호텔 그려가지고 나 여기서 살 거야 막 이러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에너지를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지, 그 가치가 전달이 돼서 그 사람한테 실용을 얻어야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끌어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돈을 끌어당길 때 구조가 없기 때문에 흔히 하는 오해와 진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너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될게 하려면 이따 좀 소개를 할 텐데 구조적으로 좀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봤어요. 컨설팅 대표님 중에 제가 5천만 원을 막 끌어당기는데 어머니 보험금에서 5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파동을 방향성 있게 잘 쌓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행위가 많이 일어나야지 진짜 제대로 된 끌어당김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끌어당김을 진짜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냥 생각만 하니까 방구석 철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일이 일어나니까요. 뭐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염세주의로 빠져. 아, 이게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끌어당김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끌어당기면 엄청 심취해가지고 딱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부작용이 정말 많은 게 끌어당김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오늘도 보면은 구조적으로 잘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코칭을 하는데 자꾸만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오고 끌어당겨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게 좀 그 내 심리와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니까 항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와이프 관계가 되게 좋아졌다. 그 와이프 관계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와가지고 매출이 막 올랐다. 좀 내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사례들 그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게 구조적으로 끌어당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면 진짜 무지성 끌어당김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거를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조적 끌어당김, 시스템적 끌어당김을 저는 주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 개념을 단순한 희망이나 기원, 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 전략과 자기 인식이 수반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해서 행동의 시스템화가 통합돼야지 이 구조적 끌어당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의도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부하율 다루고 잠재의식 끌어당김 다루고 그리고 감정 컨트롤 다뤄서 사명을 세팅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되게 중요해요. 사명 설정에서 그 사명 에너지 파동 강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명 에너지 파동이 강하려면 이 쓸데없는 에너지 파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에너지 파동이 사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수한 에너지 파동 만들기 위해서는 부하율이 없어야죠. 부하율가 없어지면 내 끌어당김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왜곡된 의식 지점을 다 없앨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파트입니다. 그게 끌어당김의 기원이죠, 사실. 그리고 이걸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 사이코세이버네틱스를 해요. 이 사람이 이 반응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스위칭할 거야.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 사명 설정에서 사명의 에너지가 아주 퓨어하게 만들어요. 순수성을 가지고 퓨어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명을 또 설정할 때도 되게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요. 사실 저는 8년 걸렸는 걸 교육과정에서 몇 주에 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는 매주 글을 써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고 자기가 글을 써보고, 어떤 사람은 사명글만 한 4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이게 오류였던 것 같아요. 저게 오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코칭에서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고 함께 하고 싶대요. 그러면 감사함은 너는 대체 뭐야? 근데 내가 벌써 4년 전에 오류를 겪었던 거였어요. 도대체 감사함을 어원을 뒤져보면 뭐냐? 되게 상대적이야, 감사함. 그냥 말로만 말할 수도 있어. 내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고 믿다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대표님 덕분에요가 말버릇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면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뭐 더 이상 뭐가 있나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명에 약간 오류도 있다면 그걸 다 잡아야 돼요. 결국에선 의미 있는 이유가 사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진짜 잘 파악해가지고 세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잠재의식, 사이코사이버네틱스, 감정 컨트롤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잠재의식 쪽은 특히 존재 긍정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우연의 산물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함과 존경을 부모님에게 세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름이 계속 돋는 감동 유전자까지 들어가야 돼요. 감동 유전자가 계속 돌아야지 끌어당김이 정석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계속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계속 나오죠. 예,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건 감정 컨트롤 쪽인데 내가 내향적이다를 이렇게 리셋해버리는 거야. 나는 깊은 연결을 창조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언어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내가 뱉는 언어, 뱉는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 부하율 제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명이 이건데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내가. 이게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죠. 근데 내가 사명하고 맞는 에너지만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끌어당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성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마케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케팅도 끌어당김인데 저희는 이제 꿈의 고객 설정하면서 9점 모먼트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9점 모먼트가 스레드에서 너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명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명을 찾으려면 김서환한테 한번 가봐. 이 말을 들었거든요. 스레드에서. 나 태그해 주시면서. 그런 것처럼 9점 모먼트를 설정하고 그들이 말하게 만드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끌어당겨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사명화된 파동을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계속 쏜다면 그게 끌어당겨져서 파동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과학적 원리에 있는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파동 원리 실험이 있잖아요. 이 파동이 아주 피오한 파동이 팍 퍼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쫙 들어오면서 얘 끌어당겨졌구나. 나는 의도하지 못하는데 이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마케팅도 끌어당김이고 아까 말했던 사명도 끌어당김이고 부하율 제거에도 끌어당김을 위한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끌어당김은 단순하게 뭔가 생각해서 이게 됐어요라고 그들이 이 프로세스를 겪은지도 모르고 말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모르게 이게 겪어졌는데 그게 말로 표현도 안 되고 이걸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끌어당김을 파는 사람들 뭐가 빠져 있냐면 사명을 계속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도 깊고 좋은 감정을 가지면 계속 실행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데 무지성 끌어당긴 빠들은 이 실행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야.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다른 에너지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근데 사명 에너지가 부하율이 제거되고 사명 에너지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실현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파동을 계속 만들면서 같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면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 퍼지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파동 실험처럼. 그렇게 해서 매일 실행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끌어당겼는데 실행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아까 말했던 거기 하나하나가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하율이 빠졌어가지고 딴 데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사명도 모르는 거고 정리하면 사명 설정해야 되고 잠재의식이 리셋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율도 제거돼야 되고 9점 모먼트도 시뮬레이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실행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구조화돼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때 방향성 있고 구조화된 끌어당김이 돈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되게 숨겨져 있는 게 많았잖아요. 제가 말한 거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끌어당기죠? 나는 얼마를 벌 거야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쓰는 의미가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쓰는 의미가 뭐냐면 쓰다 보면 에너지 파동이 집중돼서요. 이걸 얼마를 벌려면 어떻게 하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긴 게 막 2억 벌까 그러면 2억 벌고 1억 벌면 1억 버는 게 그게 끌어당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위험해요, 사실. 다음에 얘기할 돈의 구조화된 끌어당김에서 또 그 비밀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이냐. 근데 우리는 돈을 끌어당기는 언어를 뭐 어디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반대 구조예요. 돈의 본질에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 안에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돈의 본질은 뭐냐면 좋은 에너지 그리고 나쁜 에너지 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거나 되게 파괴적입니다. 근데 좋은 에너지라고 보죠, 우선. 좋은 에너지가 강해지면 가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치가 많아지면 신용을 쌓고요. 그 다음 돈이에요. 근데 무지성 끌어당기면 돈을 끌어당겨요. 요거 세 개를 다 무시하고. 내가 에너지가 좋든 말든도 상관이 없어. 내가 가치가 있는지도 몰라.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신용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 벌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연 법칙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내면의 확신과 그리고 집중력과 명료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실 사명 에너지랑 되게 비슷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게 돼야 돼. 그리고 사명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해지면 단순해지고 일관도가 있고 그리고 진정성이 나오죠. 그럼 에너지가 좋은 게 그냥 만나서 말만 해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한테. 몸에서 에너지 파동이 나오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끌어당겨지는 거거든. 그럼 처음에 호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 좋은 에너지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백마탄 완장이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거든. 백마탄 완장이병이 뭐냐? 외모가 되게 충충하고 에너지가 좋아. 그래가지고 너 어디로만 가도 다 누군가가 막 관심을 보여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좋은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다음 가치의 영역에서 전문성 정확성 결여됐다. 그러면 이게 안 돼. 거기서 끝나 끌어당김이. 근데 또 하나는
두 번째 가치를 말하기 전에 그 좋은 에너지가 의 퓨어한 상태는 뭐냐면 비교의식이 컨트롤되고 불안이 없고 분명한 명예욕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에너지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섞여 있으면 또 불순물에서 부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에너지로 발산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 이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계속 쌓여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 타인의 문제를. 가치를 인수해 보자면 전무성, 정확성, 친화성입니다. 전무성과 정확성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좋은 에너지도 거기서 끊겨요. 그래서 이 가치를 생성하는 건 또 실행으로부터 나오겠죠. 아까 말했던 실행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계속 전문성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된 행동으로 갔을 때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1인 기업으로 치면 아니면은 소규모 운영하는 하는 사람으로 보면 계속 글을 쓰고 있다든지 저처럼 커넥팅 하고 있다든지 디자인을 계속 전문성을 발휘한다든지 물건의 제품력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다든지 사업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든지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끌어당기는 건 이게 거의 빠져 있어. 이건 알아서 하겠지로 생각하는 거였는데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걸 해야 된다는 건 끌어당김 컨텐츠에서. 그래서 이게 또 나를 탐구하는 그 사명 에너지 첫 번째 말했듯이 그 에너지가 같이 버무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문성이 나만의 언어와 철학과 방식으로 나와서 나만의 페르소나를 방출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꽂혀요, 이 사람한테. 그때 이제 구체화된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복된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그게 신용이야. 시간의 복리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컨텐츠 계속 찍는 거 있죠, 우리는 계속 신용을 쌓는 과정이에요. 계속 매주 우리가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 피디님하고 같이. 반복된 가치를 계속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신뢰를 계속 강화하려면 이 컨텐츠도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마스터 컬럼 에너지 보면 아마 그걸 기반으로 저번 시간에 유튜브 찍었잖아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하고 좀 무거운 에너지가 있어, 그게. 그래서 이 신용이 반복된 가치를 하면 신용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너지만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감동만 줍니다. 이 사람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호기심만 발휘하죠. 근데 우리의 반복된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찐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더 디벨롭되고 에너지가 계속 좋아져.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카톡을 받았는데 대표님 계속해서 소개가 와요. 계속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당겨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구조화돼서. 존재급은 높고 에너지는 높고 신용은 높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돈이 나오잖아. 신용만 엄청 높은 사람 있다고 쳐보죠. 그 희소성까지 있어. 얘랑 일하려면 되게 힘든 거야. 희소성까지 있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이 오르듯 비트코인이 오르듯 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은 결국 신용의 대가일 뿐이에요. 등가 교환이도 아니고 우리는 되게 싸게 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 그 신용에 비해서. 그래야지 진짜 돈을 줄 의향이 있겠죠. 한 10분의 1 싸게 줘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래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할인가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가장 늦게 도착하는 에너지예요. 신용이 극대화되면 돈은 그냥 와요. 그리고 돈은 끌어당김의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그냥 가치를 교환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할인가로요. 그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엔 이 도식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무지성 끌어당긴 바들은 뭘 하냐? 돈을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에너지도 박살난 사람한테 돈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끌어당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고 부하가 없어야 되고 감정 컨트롤이 돼야지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좋은 에너지 유지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전무성, 정확성을 계속 연마해서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계속 연마하고 그리고 신용을 시간의 복리를 따라서 계속 쌓았을 때만이 돈이라는 걸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끌어당김이. 좋은 에너지, 그 다음에 가치, 신용, 돈이다. 이 구조 안에서 끌어당겨 보세요.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거지. 그 구조 이해는 없다고 봅니다. 구조 모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끌어당김의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이 말을 들으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할지를 사업을 전략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당김의 파동이 사명 에너지가 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실행이 계속 될수록 이거는 거의 로또 수준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끌어당겼다고밖에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스레드에서 내 말이 나올지 난 예측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9점 모먼트가 더 디벨롭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9점 모먼트를 정말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독서 모임에서 사업 얘기를 막 하다가 누가 엄청 고민이 있는 거야. 저는 그걸 상상하는 거잖아. 고민이 엄청 깊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역량 부족인 거야. 그러면 야 너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 A그라운드로 가봐 이럴 거 아니야. 답답해서 나오는 진심인 거야. 답답해서 나오는 진심까지 난 지금 상상한 거야. 그걸 계속 상상한다고 쳐봐. 그 말이 나오게 하려고 엄청난 전략이 나올 거고 행동이 나올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그 말을 난 상상했지만 그 말에 이상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말을 현실에서 들리는 순간 끌어당김 실현된 거잖아요. 나 이 말 듣고 싶어라고 나 끌어당긴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일상이에요 그냥. 그게 신용으로 바뀌고 돈으로 바뀌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감각적으로 그냥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진짜 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막 스케치를 했을 정도로 디테일한 상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 사업이에요. 이 제품을 이게 좋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쓴 사람이 너무 막 그 감동에 겨워가지고 이 서비스를 쓴 사람이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이렇게 실패해요. 나 성공하고 싶어. 나 10억 벌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거 되게 모호하고 감정적이고 실행하고도 되게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구정 모먼트는 뭐죠? 어떤 독서 모임에서 막 사업을 막 토론하다가 이 사람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역량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뱉어버린 말. 김성환한테 가봐.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엄청난 넘사벽의 내공을 쌓아야 할 거고요. 그 내공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코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명 에너지를 한도 초과로 넣어야 되겠죠. 그 말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 말이 나올 거라고 혼자서 막 상상만 하면서 방구석에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냥 끌어당김자. 나 얼마 벌 거는 방향도 없는 그냥 상상 방구석 그 철학자고 9점 모먼트는 방향을 갖춘 거의 소환, 콜링. 얘를 콜링해버리는 거야. 뭐 1000명한테 막 전달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우리.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겠죠? 좀 더 구청하게 해보죠. 그럼 내가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의 말에서 말하기 싫은데 말이 나오게. 그럼 엄청난 도움을 줘야겠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끌어당김하고 잠재의식 많이 다룰 때 어떤 사람들이 유입됐었냐면 영성을 되게 딥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근데 저희 A그라운드의 꿈의 고객과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 비중을 확 낮췄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어떤 모순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를 좀 평가하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A그라운드의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행복하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나 아니면은 내가 그 행복한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하고 좀 연결된 사람들, 융합된 사람들이 더 맞겠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 구조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썼죠. 저도 끌어당김만 했을 때 함정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냥 끌어당김에 또 잠재의식이라는 파트 있어, 무의식 파트. 함정이 정말 많은 곳이라 좀 모호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이 파트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것만 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한 주로 저희는 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생들이 되게 환상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끌어당김을 강조하면 이것만 마스터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 그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미 많은 사람을 깨기가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구조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수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실행 구조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차라리 이 커리큘럼을 살짝 축소하고 자본주의 쪽하고 영상을 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제 채널은 제가 사업하면서 코칭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통찰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사업의 꿀팁들을 솔직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은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는
뭐 저를 포함해서 되게 즐겁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그라운드가 추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이에요. 사명 기반으로. 그래서 돈은 다들 즐겁게 벌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선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자면 고통은 내면의 정체성 있죠. 진짜 나하고 외면의 나가 분리된 상태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회피 반응이 나오고 무기력한 반응이 나오고 뭐 염세주의, 무의미까지 오죠. 그게 누적되니까 고통은 커지는데 뭔가 나오는 건 없는 거야. 결과는 없어. 근데 즐거움은 어떤 거냐? 내면의 정체성과 외면의 내 정체성이 합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때는 몰입이 가능하고 의미가 계속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서 의미가 커지고 이게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소진되지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몰입에다가 사명까지 추가되면 존재 목적이 나만의 행복. 주로 이제 사명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상황. 그냥 내 가족이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요.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데. 근데 그건 연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면 존재 목적이 타인한테 연결돼. 내 고통을 해결했으니까 난 당신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도움을 주면서 돈을 가져와 이거거든. 그래서 나를 넘어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면 정체성과 외면 정체성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브랜드 철학이나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상과 현실 괴리가 더 커져. 그러니까 함부로 사명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게 외부하고 나하고 합일치가 된 상태에서 사명이 도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치가 되면 사명이 강해지면 고통이 오면 그게 이게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거야. 고통 다음 기회가 있잖아. 이게 명확한 방향이야. 이 목적지인 거야. 그래서 이 사명이 강해지면 고통이 방향이 되고 즐거움은 지속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레벨, 다음 통찰이 나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요. 갑자기 뭐 클레임이 걸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전 레벨업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라는 고민을 엄청 몰입해서 할 때 그 다음 레벨을 만들고 항상 유튜브가 나옵니다. 칠판 유튜브 있죠. 제 칠판 유튜브는 고통의 산물로 나오는 유튜브입니다. 이건 고통에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명에 몰입하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20억 목표를 달성하거나 뭐 100억 목표를 달성하면 되게 허무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종교에 회귀하는 사업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명화되면 이게 100억이 가든 1000억이 가든 뭐 10억이 가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닳지 않는, 소진되지 않는 연료를 얻어버린 거야. 이 상태쯤 되면 사명에 미친놈처럼 되면 이제 사업이 게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오면 그 다음이 있겠구나. 결론적으로 해서 말하면 고통의 본질적인 그거는요 사명이 없을 때 일어난다. 즐거움은 사명과 내면 정체성과 외면 정체성이 합일치된 상태, 내가 누군지 아는 상태, 그리고 지도가 보이는 상태, 다음이 너무나도 아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고통이 별로 없죠. 그리고 고통이 와서 즐기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통이 오는 걸 이제 좀 즐기게 됐어요, 사실은. 구조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하고 구조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올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거 외워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고통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로 넘어가겠죠. 근데 고통의 본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하율과 잠재의식에 있어요. 이제 부하율은 내가 돈 버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지워버린 그 미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내 잠재의식에는 그게 있는데 의식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게 있을 수 있고 의무감, 뭐 가족에 대한 의무감, 뭐 와이프, 뭐 아니면 아들, 딸에 대한 의무감 너무 많은 걸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결정 필요가 오니까 의사결정 장애 올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 돈 버는 일을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의식에 이제 깔려있는 나는 돈을 벌 수 없어 돈무의식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무겁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돈을 안 버는 행위거나 회피 무기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 무의식이 계속 그걸 파괴하고 있는 거죠. 못 버는 행위를 하거나 벌어도 다 쓰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고통이라는 건 현실의 구조나 시장 탓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구조 탓이라는 걸 우선 인지를 해야 돼요. 부하율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면 오늘 카톡을 봤거든요. 코칭하는 사람들의.
근데 되게 신박한 방법을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은 뭐냐면 카톡에 있는 사람을 100명으로 줄였어요. 이거 엄청난 부하를 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잘한 부하와 인간관계들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자기를 이제 자유롭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차근차근히 정리 하나하나 하다 가면 돈 버는 고통이 해결되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는 뭐냐면 매출의 목표를 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내가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현금 보유고를 나한테 되게 따지기 때문에 나 이거 벌어야 돼 할 때 또 다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난 이 숫자 목표로 가면 고통이 더 증가돼. 숫자가 비즈니스 전부다. 뭐 수치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경영 비즈니스적인 이상한 철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디테일한 그 재무 구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나 이거 벌 거야 10억 뭐 팔로우 10만 직원 20명 막 이렇게 돼가는 거야. 이제 달성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성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딸거오거든. 그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 심지어 그거를 둔감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몸이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이게 아닌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둔감한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맞다고 하면서 막 가면서 막 몸을 갈아 넣으면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져요. 또 세 번째는 감정 컨트롤 영역. 직원한테 인정받아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죠. 누가 나를 대접해주면은 되게 행복해하는. 그럼 이제 내 행복을 타인한테 의탁한 거거든. 이건 내 행복은 내가 챙길 수 있는데 타인이 뭐 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실제로 잘 나가는 대표 중에 인정욕구 노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정욕구 노예분들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와이프도 컨트롤할 수 없고 남편도 컨트롤할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컨트롤할 수 없고 직원도 컨트롤할 수 없어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 사는 사람들, 타인의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이제 감정 컨트롤로 해서 이걸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돼. 내 행복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막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도 내 행복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거 전제조건 깔아놓으면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돈 버는 일의 가장 큰 고통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내면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세웠을 때 20억 목표, 직원 20명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부하율 높은 거, 뭐 엄청나게 많은 인간관계 신경 쓰고 있다든지, 그리고 단순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인정 욕구나 자아 실현 욕구,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거 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 고통을 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과 그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측하건대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코치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부하율 파트가 있는데 1주차 때 이렇게 부하율을 많이 쓴 사람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거의 이혼 위기에서 이혼 도장까지 한번 찍어보고 막 그런 사람이 오셨습니다. 저도 엄두가 처음에 안 났어요. 근데 너무 기적적이게도 자기가 이제 감정 컨트롤을 하고 이거 내가 나한테 다 털어놓으니까 와이프 관계 엄청 좋아지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유튜브를 되게 잘하는데 그걸 수익화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유튜브 코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하고 사명을 잡고, 그리고 자기 이제 원칙을 또 세팅한 거야. 나 행복을 어떤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전제 조건 깔아주고 인생 원칙까지 세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는 부하율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개인사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 그 사람들 성공시킬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뽑아내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코치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거의 13명의 무료 코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의 본질적 가치 구조에서 뭐예요? 그 가치가 이미 있는데 그걸 그 부하율 때 좋은 에너지가 아니니까 가치는 이미 어느 정도 있었어. 전문성, 정확성이. 그걸 레퍼런스 10명 정도를 해가지고 무료로 코칭을 해서 이제 성과사를 이제 뽑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쌓고 있는 단계겠죠. 그 제이커브 계단 팍 올라가는 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큰 부하율이 있고 막 진짜 막 위험한 상황이 막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을 하니까 이걸 다 헤쳐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 수 없었던 타인의 그것들을 자기의 심리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그리고 그 자기 업도 찾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가치 만드는 데도 좀 어려웠어요. 전문성, 정확성을 길러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뭐 커뮤니티도 시켜보고 뭐 릴스도 시켜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 릴스에서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릴스 대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고통이 엄청 많았어. 인간관계에서 너무 여기서 집착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집착하다 보니까 무슨 뭐 부부싸움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렛댐 이론 제가 하는 것이 놓아버림 이거 해가지고 항복하고 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우라가 생기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분한테 뭐 대행 맡기려고 줄을 서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면 되냐, 당신 얼마짜리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 정도까지
가치를 해서 신용까지 쌓아놓고서 이제 돈으로 얘가 이제 깔딱하면 돈으로 바뀌냐 마냐 이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좀 경험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개인사나 인간관계에서 경험 엄청 했었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면서 그 다음 레벨로 계속 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의 본질적 창출 구조는 처음에 에너지라고 했죠. 그다음 에너지가 좋아지고 그 파동이 세지면 가치를 창출하는데 거기는 전문성, 정확성 해가지고 그거를 연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용이 이제 시간의 복리를 타서 계속 일관도 있는 신용을 쌓으면 돈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을 때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건 아닐까? 그리고 예를 들면 불안한 거야. 이 사람 돈을 줄까? 그건 또 자기 의심에서 또 비롯돼. 내 이만한 가치가 있나?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표면적으로 되게 착해. 남의 그 사정을 엄청 신경 써. 뭔가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고통을 이제 초월한 그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면 되냐고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를 세팅하고 전문성 정확성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연마하고 시간의 신용, 레퍼런스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가치를 창출하면 턴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그냥 단순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부하가 끼는 거야. 세일즈하고도 연결돼. 느껴. 얘가 좀 불안하구나. 그러면 나한테 계산을 때려야겠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구조는 남의 돈을 내가 얻으려면 좀 굽실거려야 되고 좀 잘 보여야 되고 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돈을 못 가져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구조는 좋은 에너지를 극광화해서 뭐 건강 관리도 하고 내가 그 좋은 거 먹고 아니면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문성과 정확성을 몰입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일관된 사명 안에서 신용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정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진단에서 대표님을 6년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와요. 6년 전부터 저를 지켜본 그 신용 있죠. 일관되게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신용이 계속 누적돼서 돈으로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난 기다리기만 하고 소나무 좀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너무 단순한데 이걸 따르지 않는 거야. 에너지, 가치, 신용, 돈입니다. 제 채널은 제가 코칭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트렌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그런데 브랜드를 운영하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겁니다. 지금 근본이즘이 치고 들어오면 여기가 빠르게 지는데 여기에서 막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렌드 못한다. 근데 계속 근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트렌드가 왔을 때 되게 빠르게 해서 안 내려간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이거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돼? 이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픽셀 라이프라고 했던 게 픽셀이라는 게 보면 우리 옛날에 오락실 게임 했을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구성한 최소 단위 유닛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픽셀 라이프는 더 이상의 일관된 브랜드의 뭐 어떤 정체성, 취향, 가치관. 예를 들면 코카콜라 하나 먹으면 그것만 먹는 게 아니게 된 거 대부분 그래요. 정체성, 취향, 가치관을 삶으로 소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트렌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겁니다. 방향이 없는 거야. 얘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실행해서 빠르게 이걸 점령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실행력. 이 트렌드 왔을 때 이거 빠르게 점령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기 급상승 그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선. 그래서 유행이 뭐야 이제 관심이 아예 없어지고 사람들은 결국엔 이럴 때일수록 점점 여기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본이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넘치고 선택지가 너무 과잉돼 있고 속도는 빨라졌는데 사람은 방향을 잃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거랑 연관돼서 김대식 교수 그거 영상도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AI가 중간 이상 다 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아 왔던 건 뭐냐. 중간 이상의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먹고 살았지 않냐, 우리가. 근데 이제는 중간 이상 하면 이제 굶어 죽는다는 수준인 거다. 그러면은 다시 교육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 내가 누구야? 나 왜 태어났어? 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철학적 물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철학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보통 이상을 넘어요.
그 분야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 다양성 엄청 나왔잖아요. 그 다양성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뾰족해지잖아요. 뭐 걔네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근본이즘이 치고 들어오면 여기가 빠르게 지는데 여기에서 막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렌드 못한다. 근데 계속 근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트렌드가 왔을 때 되게 빠르게 해서 안 내려간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이거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돼, 이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생존 전략이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경영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근본이지만 사명은 똑같은 겁니다. 나 왜 태어났는가, 내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걸로 이제 되는 거고, 결국엔 이 질문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할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 일이 어떤 본질적 기여를 세상에 던지는가. 사실 이거 고민 더 오래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브랜드 힘은 어디서 오냐, 일관도 있는 신뢰를 쌓은, 사명 중심으로 신뢰를 쌓은 그 브랜드만 살아남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 얘기를 하고 트렌드 코리아 2026으로 했지만, 약간 좀 적나라하게 좀 까보면 트렌드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 들어보죠. 복고가 유행하다가 몇십 년 지나면 또 복고가 또 유행하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트렌드가 오는 걸 예측하기 힘들어.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빨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근데 일관도 있게 운빨에 맡기고 살아남으면 트렌드가 거대 파도가 왔을 때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이게 제대로 서핑을 타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은 뒤늦은 사람들이에요. 그 트렌드한 그 식당들 금방 막 지잖아요. 트렌드는 항상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늦어요. 우린 늦을 수밖에 없어. 근데 트렌드를 안 쫓아가면 안 쫓아갈수록 트렌드가 왔을 때 강한 파동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트렌드가 왔습니다 해서 여기 중간에 타버리면 어떻게 돼? 애매해지는 거죠. 그 내가 사명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그 사명의 일관도를 보이면 언젠가 올 겁니다라는 것들이 결국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도 있게 내가 뭘 원하는지 안 다음에 계속 밀다 보면 그게 2년이 걸릴 수 있지, 18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초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9.5모트 이거 실패하기 힘든데라는 거 있죠. 이건 이미 됐어, 머리에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 그걸 인정해. 8년이 걸릴 수도 있어. 나 저 벌써 8년 차인데 아직도 안 왔어. 내 시대는 몰라. 그거 언제 올지 몰라. 내가 8년 더 기다릴 수도 있겠지.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시기를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을 쌓거나 사업을 성공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벌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서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트렌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 소나무처럼 가만히 일관도 있게 가만히 있다 보면 알아서 트렌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트렌드를 또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을 거고 또라이라고 취급받을 거고, 그 사람들 사명기준이 행동하고 남들이 아직 관심 없는 걸 먼저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제가 그 고접접 퍼널 이제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내가 6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유명 인플루언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미친놈이다.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지금 6, 7년 지났고 거의 8년 차 됐는데 남아있는 거 저밖에 없고, 그 고가 코칭, 그것도 평생 코칭을 하겠다고 부르짖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어요, 진짜. 그럼 뭐예요? 그들이 말도 맞았는데, 그때는 그 트렌드에서는 여기 트렌드에서 또 내 말이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걸까?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원래. 사명으로 행동하다 보면 언제나 트렌드가 올 때 서핑을 탈 수 있고 너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 근데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1000명 중에 1명만 인내심이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못 견디죠. 근데 사명을 진짜 삶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즐기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런 사명 기반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트렌드보다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처음엔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다가 트렌드가 오면 갑자기 와 박수를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요즘 유튜버들 진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구독자 수보다 구매 전환율이 중요하다. 요즘 정말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 주장하니까 사실 좀 웃긴 거예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거든요. 2026년에는 규모보다 전환 구조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이 유명한 거하고 별개로 고객을 움직이게 하느냐 또 별개란 말이죠. 그렇게 첫 번째 트렌드 올 것 같고, 혼자 일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조인트십에서 강조했더니 우리 협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시행착오 하더라도 협업해야 된다고 한 게, 조직형 1인 기업 분명히 오를 겁니다. 직원은 없지만 협업 구조가 되게 단단한 구조도 있고, 그것만 연구했어요, 사실 5년 동안. 조직형 인간들이 혼자의 인간보다 당연히 유리하겠죠.
협업 가능한 구조와 실행 가능한 팀과 그리고 파트너십 시스템을 계속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코칭할 때 계속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대신 저처럼 막 직원 14명 뽑고 그렇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칭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린하게 이걸 하는 걸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오늘 또 코칭했는데 지금 협업을 되게 하거나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이건 구조를 추천했습니다. 3개월 안에 자유롭게 좀 찢어질 수 있는 형태를 세팅하고 구조를 세팅하고 가자. 시행착오가 와서 돈의 리소스가 빨리 뺏겼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실행은 하지만 빠르게 회복가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을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있으면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버티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생물학에서 그 면역반응 이렇게 하잖아. 안 맞으면 면역반응이 딱 떨어나잖아. 그 맞으면 딱 붙죠. 이 방식으로 해야 돼. 사업을 뗐다 붙였다가 면역반응 일어나서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붙다가 이거 되게 소울메이트 왔네. 그러면 쫙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 그게 한 4-5개 있다고 쳐봐. 독수리 오형제. 그럼 끝나는 게임. 그거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서 에너지 좋게 해야 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 그 유튜브를 찍든 뭐 스레드를 하든 해서 끌어당겨야 되고, 거기에 확률 게임도 넣어가지고 시간을 길게 늘려줘야지. 진짜 유명 인플루언서도 이거 못해요. 저도 아직도 다 못했어요, 이거.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의미 없이 많은 사람들은 리소스를 엄청 뺏기게 될 거고 금방 죽게 되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소수 3회 법칙이라고 하죠. 저희가 진짜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다 대중이 끌려오는 그 법칙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거 무섭다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거야. 1인 기업으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트렌드를 다 쫓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트렌드를 안 쫓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3년 전 지식업이 호황기였을 때가 있죠. 코로나 때는 진짜 호황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망해가는데 우리 쪽만 되게 잘 살아남았어. 그때 나도 신기하게 트렌드를 탔단 말이에요. 내가 예측해서 탄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외직업이 다 망해요. 그래서 저는 건조과일을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이 다 망해 나가니까 건조과일의 매출이 10분의 1 토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다이어트 식품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나도 우연히 탄 거야. 근데 그 3년이나 탔어. 왜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됐잖아. 그리고 갑자기 100만 원 정도, 하루에 100만 원도 안 팔리던 그 다이어트 식품이 4천을 찍더니만 다음 달에는 6천을 찍어. 그 다음 달엔 1억을 찍어. 그리고 2억을 찍는 순간 난 네이버 1등이 돼 있어.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트렌드가 저거 하니까 아이템도 지더라고. 그래서 결과가 직원 12명인데 직원 다 자르고, 그리고 형식적인 거 다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하면 또 살아남은 겁니다. 제가 사업을 트렌드 타다가 죽은 게 한 4-5번 되기 때문에 제가 핏대 세워서 사명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세뇌 하듯이 사명. 그러니까 다 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끝에 트렌드의 끝은 무기력, 외로움, 허망함. 이 다 가지고 있는데 사명은 절대 허망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트렌드가 안 와도 지속 가능하고 트렌드가 오면은 더 지속 가능하면서 더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대부분 트렌드 쫓는 사람들은 뭔가 그 도파민형 인간, 뭐 인정욕구형 인간,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 자부심형 인간 되게 많아요. 다 감정 컨트롤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잘하면 이 트렌드를 3자 입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야, 이거 핫한데 이걸 해야, 이거 사야지. 코인 타야지. 이거 뜨는 아이템인데 빠르게 돈 벌어야지.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하율 제거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해라. 나한테 비교의식 자극하면 그냥 팔로 끊어버려라.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원칙에 위배되면 말도 섞지 마라. 당신이 믿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 환경을 세팅해야. 그래야지 일관도 있게 쓸 수 있다. 인간이라는 걸 믿으면 안 돼. 나도 환경이 저걸 가졌으면 맨날 걸어왔으면 이 얘기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막 혼란스럽다고요, 저도. 그래서 인스타 보다가 혼란스러우면 바로 감정 컨트롤 한 다음에 인스타를 막 지워버리다든지 팔로우 끊어버린다든지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내가 트렌드 핫하다 이 느낌이 들 때, 이걸 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끊어버려요. 제가. 이게 뭔지 아니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이 정도로 트렌드 보다가 니즈 보다가 지금 되게 빛나 보이지만 지는 사업가들은 정말 많았겠고, 저도 졌다가 이상하게 살아남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고, 트렌드는 이거 외우세요. 트렌드는 유효기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2024, 2025, 2026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명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답답한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것 같지만 그 틀을 지켰을 때 그 자유와 행복감은 그 비교할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원칙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명에 일관도 있게 계속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 사람들은 대표님들에게 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비슷한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거, 사업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를 저의 현재 실제 사업하고 엮어서 되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고정 댓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 링크 클릭하면 제가 출판했던 책들을 무료로 배송비만 받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한번 신청해서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위에 투잡이나 부업 같은 거 계속 시도하면서 내가 회사 밖에서 몸값을 계속 측정하는 거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이게 매달 나오는 구조 6개월, 1년 정도 지속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10년 안에, 5년 안에 그만둬야만 할 것 같아요. 딱 30살에 월급이 그때 278만 원? 그 돈을 받으니까 매달 나오거든요, 이게. 우선은 이제 대기업 사원이니까 이제 차를 뽑았죠. 차를 뽑으면 이제 차량 유지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의 안 남아서 또 제가 돈에 대한 의식도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어떻게 모으는지도 몰랐어요. 그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갚아지면 이제 월급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그게 이제 또 빚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갔어요. 저는 다행히 뭐 다행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33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업을 했어요. 월급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하고 전 몸값을 형성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확장성이라는 개념에서 월급 위에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자기 일은 하다 보면요, 내가 정한 가치에 따라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돈의 흐름에 매출과 순이익을 이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 월급보다는 훨씬 더 파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사실 그 사업에서는 연봉 1억이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막 3억, 5억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체성 가질 수 있어요. 판단력, 그냥 의사결정 능력을 내가 온전하게 쓰는 거죠. 저의 사업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업에서 좋았던 거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회사에서 못 맞췄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제가 실패해도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자유도가 높아서 훨씬 더 적성에 맞았었어요. 많은 멘토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20대에 시작하면 더 훨씬 좋고요. 그거 거의 너무 부럽고 20대에 깨닫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30대에 시작하면은 경험 자산에 다 몰빵 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실패도 해보고 뭐 돈도 좀 날려보고 막 이걸 빨리 경험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너무 빨리 성공하다 보면 너무 위로 간 상태에서 내려가면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에는 경험 자산하고 뭐 자기 개발, 뭐 내 몸값 올리는 뭐 수업 이런 것도 많이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리하면은 월급위에 투잡이나 부업 같은 거 계속 시도하면서 내가 회사 밖에서 몸값을 계속 측정하는 거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이게 매달 나오는 구조 6개월, 1년 정도 지속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10년 안에, 5년 안에 그만둬야만 할 것 같아요. 저도 진단이 진짜 많이 오요, 요즘에. 직장인들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퇴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좀 이상한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범한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30대에 재테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나의 그 몸값을 올리거나 저의 자기개발로 다 투여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전 필요했다고 봐요. 저는 대표적 중상층이라서 돈이라는 거에 개념 아예 몰랐어요. 30대까지도. 근데 만약에 계속 직장을 다녔다고 치면은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재테크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모아야 된다는 그 의식이 바뀌려면요. 굉장히 그 충격파가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충격파를 한 3번 정도 맞고서야 이제 이걸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죽을 뻔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빚을 지거나 저는 신용회복이 갔는데도 한 번 더 왔었어요. 신용회복 다 회복하고도 한 번 더 왔어요. 한 2, 3번 진짜 뒤통수를 계속 맞아야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버는 것만 중요하다. 매출 올리고 막 매출이 뭐 20억, 30억 가는 데만 신경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달에 1억씩 빨아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에 또 몰랐던 것도 아니야. 막 좋은 책들에서 다 봤어 나는. 이게 제일 빡치는 지점이죠. 나는 안다고 아는데도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때 이제는 구독료 하나도
굉장히 갈려요. 어제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들한테 구독료 정리하세요, 구독료 정리하세요 하고, 지금은 제가 저기 여기 프린트도 끊겨 있고 저 캡스도 끊겨 있고 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돈 관리하다 보면 이게 점점 쌓이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 진짜 중요한데, 이제 그냥 우리 마스터에 오면 매일 가계부를 쓰고 그 가계부를 뭐 영원 인증 이런 걸 하거든요. 오늘 스타벅스를 사 먹는 걸 좀 후회한다. 커피 안 먹을 걸 왜 빵을 먹었을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막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걸 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 거냐? 이 사명에 도움되는 물건이야? 라는 걸 물어보고 몇 번 물어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면은 통제력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AI 구독도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AI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잘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이 싸움이라고도 보여요. 구독을 시키느냐, 구독을 당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서 구독을 당하지 마시고 구독을 시키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소득은 반드시 자산으로 계속 떼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월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선 저축 쪽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빼야 돼요, 다. 근데 처음에 되게 어렵고, 이게 가계부랑 아주 자그마한 소비 습관, 그리고 그걸 자산으로 빼는 연습을 사업하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세팅해놓고 들어가면 사기 캐릭터 됩니다. 사기 캐릭터. 자, 이건 진짜 극단적인 예, 극단적인 예도 아니에요. 여기는 되게 평범한 예입니다. 진짜 사업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서 매달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게 1,000만 원을 벌다가 3,000을 버는데, 진짜 과소비 시켜가지고 내가 1,000을 쓰게 할게요. 아주 부귀영화 늘으시겠잖아요. 3,000을 버는 거야. 근데 2,000을 한다고 쳐봐.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가계부 쓰긴 써야 돼. 그래? 2,000 곱하기 12 해봐. 2억 4천이야? 곱하기 5 해봐. 5년 만에 10억. 그 금융자산 1%. 우리나라. 5년 만에도 할 수 있는 짓이야, 사업에서는. 근데 월급 받아서 어떻게 되죠? 연봉 1억 가기도 힘든데 200 저금하면 좋은 거죠. 곱하기 12 해봐. 2,400밖에 안 돼. 곱하기 5 해봐. 1억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가 그 직장이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 나, 10배. 그러니까 사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진짜 잘 쓰는 자본주의 세팅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만드는 그거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매달 나오는 구조 만들어 놓으면 자본주의 마스터 그냥 평균값 정규부포에서 약간 앞에만 가도 행복해. 사실 우리가 뭐 저기 토스 만들어서 막 3천억 1조 갈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정도의 자유형 정도 가면은 인생의 행복은 바로 앞에 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키게 합니다. 사실 돈의 의식 스위칭 시키게 하고 가계부 쓰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버는 능력을 세팅합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독서를 이용하냐면, 고정된 사고 구조에 우리가 잠식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미디어나 기존에 있던 사고 체계를 계속 깨기 위함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돌리려고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도 봐봐요. 제가 그때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죠. 난 분명 알았는데 이걸 왜 행동하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게 체득된 거하고 몸에 체화된 게 달라요. 그래서 독서는 다독을 처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독을 처음에 하는 게 좋은데, 좋은 책을 좀 반복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마스터 과정에 12주의 독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다독을 하면서 좋은 책만 걷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의 내용이 내 삶이 되면 그냥 끝난 게임이죠. 책의 내용이 삶으로 살아내는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을 계속해서 제가 복귀하고 계속해서 체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 한 줄이라도 내 삶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책 한 권에 한 줄만요. 계속 읽는다고 쳐봐요. 그게 100권 읽으면 100개가 들어가잖아요. 100개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안 들어가서 문제죠. 그래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저는. 이게 들어갔나? 이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나? 내가 삶으로 체화되고 있나? 그래서 책 한 권에 한 줄 할 수 있다. 한 줄을 그냥 삶에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사업에 적응하다 보니까 뭐 2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글을 써요, 저는. 글을 막 모아놓은 게 사실 제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식품기업 내가 할 때, 식품기업으로 만드는 책도 냈었고, 그 다음에 1인 기업가를 위한 책들 냈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십이라고, 내가 이제 협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 그거 되게 좋은 책인데, 왜 안 뜨지? 굉장히 좋은 책, 되게 적나라하게 내가 넣어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게 솔직하게 쓴 책들이에요, 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은 초보 사업가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되게 납부끄러운 책이에요, 진짜. 이걸 왜 써놨지, 책에. 이런 건데, 사실 초보 사업가들한테 공감할 만한 내용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제가 레벨업 돼 가면서 쓴 책들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주소만 입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1년에 2번씩이나 아팠어요, 사업할 때. 그러니까 주 7일을 14시간씩 말을 하고 앉아있으면
한번 후두염 걸려가지고 내가 2주 입원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밥을 못 넘기고 그 건강 위기 몇 번 넘기고 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상태긴 합니다. 제가 저는 다행히도 결혼을 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결혼을 내가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까지 건강관리 아예 못하고 지금 그 과로사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고효율 에너지를 내고 나쁜 음식은 나를 망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에 있어서 저희가 부하율 다룰 때도 그거를 넣어놨는데 굉장히 20대 때나 30대 때는 그렇게 인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벌써 40대가 돼서 관광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쉬어요. 아예 쉬어요, 제가. 원래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걸 1년에 한 2번씩 겪으니까 관광제적으로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제가. 우선 제가 회사 다닐 때 부하율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회사 다닐 때 우선은 저녁 7시 되면 순댓국밥집 가서 소주 2병 까고 가는 게 저희 일상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소주 2병 안 먹으면 허전해지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심지어는 밥도 안 먹어요. 다른 약속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인간이거든. 근데 저는 제일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의미 없는 연락이 별로 거의 없고 아예 빵이고 저는 감정과 소모되는 인간관계 아예 없고 저 수익과 문화 미팅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 사람이 이득이 될 거에서 한번 접대를 한다든지 뭐 밥을 먹어본다든지 혹시나 좋은 말 들을 것 같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 집중력 방해하는 요소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미쳐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해지니까 사람이 부하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력이 높아지죠. 수면을 많이 자니까 뇌도 하나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략도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전략. 그 카톡도나 전화도 무음이라 아내가 엄청 뭐라고 해요. 왜 내 전화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일의 지속성을 만들어내요. 그 부하가 제로 상태로 가면 그리고 이게 계속 시간을 먹이면 복리가 쌓이면서 퍼포먼스로 나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경험해야지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중심이 흔들렸을 때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한 2-3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트렌드에 집중할 때 돈 이렇게 이렇게도 돈 버네? 내가 순수함을 무기 삼아서 그냥 다 흡수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명 중심 없이. 그때는 단기적 퍼포먼스 막 나오는데 그 지속 가능한 몇 달도 안 가요, 그 수익들이. 이게 다 마이너스 로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명 정말 중요한데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단에 오면 대표님 덕분에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래요. 사명 없는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이나 주변 말에 휘둘리고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사명에 맞는가? 이거의 원칙에만 집중하죠. 이 사명에 이루는데 이게 이 행위가 맞는가? 여기에만 집중해요. 더 단순해져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 결국 이겨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판단들을 사명화 시키면은요, 그 하나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아주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그러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리스크도 줄어들고요. 왜냐면 사명 아닌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사실 오히려. 이 사람한테 맞는 거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하고 일치된 게 아니니까 전국적으로는 이게 와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와서 망쳐버리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의 순수성을 찾은 다음에 내가 순수하게 재밌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일의 효율과 수익도 잘 나옵니다. 오히려. 가계부랑 다 돈의 의식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없는 삶에서 한번 뒷동 당하시면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참고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표님 그거 알겠는데 내가 너무 이게 외제차가 너무 뽑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뽑아 그냥 뽑아. 근데 요즘은 랩댐을 많이 하는데 내버려두는 걸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15기 대표님 상근 대표님이 심정지가 온 다음에 갑자기 부활하고 막 혼자서 뭘 하고 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이 들리신다는 건 저랑 핏이 많아서 깨달음의 과정에 있다는 거고 이 말이 안 들었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내가 당기기에는 내 역량이 너무 부족해. 인간 한 명이 그걸 하기에는 힘들어.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 둘 때 오히려 호기심이 더 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삶을 살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느꼈던 거 그리고 부딪혔을 때 깨달았던 것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